예,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기술 혁신이 크게 두 가지 혁신이 있어요. 첫 번째,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 그러니까 새로운 판에 제품이 나온 거를 제품 혁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폰이 없던 시대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처음에 애플의 아이폰 나오는 거가 이제 제품 혁신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공정이 좋아지잖아요. 더 싸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 시리즈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제품 혁신에 가까운 게 아니라 공정 혁신의 후산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아이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이폰 버전 아이폰 4, 5,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기존의 판에서 더 개선된 제품들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품 혁신이라보다는 공정 혁신의 제품이 가깝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질문. 언제 돈을 가장 많이 벌까요? 요 타임으로 볼 때. 한 요때쯤. 그냥 처음에 신제품 나오면 이게 제대로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고 그 개발비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품이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제품은 부품 되게 비싸다고요. 이게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원가가 막 떨어지고 물론 조금씩 개선은 되지만 더 옵티멀 되면 나중에 파이널 버전 때쯤 되면은 이제는 뭐 여기서 생기는 마진이 엄청나죠. 그게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초창기 스마트폰 신제품들은 뭐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지만 사실 이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런칭이 된 이후부터는 그 다음 때 공정만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뭐 사이즈만 조금 달라지고 컸다 작아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아이패드 저도 쓰고 있지만 아이패드라는 컨셉이 처음 나온 이후에 지금의 아이패드는 물론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오히려 애플 이런 데는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애플사는 지금 뭐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시절 때보다 스티브 잡스 사후에 그 뒤에 수익 창출이 더 많이 됐죠. 네. 근데 그럼 이걸로 주구장창 버티느냐? 스마트폰이라는 컨셉이 살아가기 전에 새로운 제품 혁신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새로운 혁신의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예 판을 바꿀 만한. 그래서 아이폰 계열에서는 애플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시리즈가 스마트폰이었고 그 다음 판이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류였고 그 다음은 세 번째 시장이 어디였죠? 각종 와치류였고 뭐 이렇게 계속 변형이 있는 거예요. 와치류 뭐 이어팟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판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서 주구장창 긴 미래를 보고 처음엔 돈이 많이 들지만 향후에 소위 머니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진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삼성이 잘했던 점은 뭐냐면 삼성이 흐름에 아주 밀접하게 쫓아가서 판을 쫓아가는 작업들을 잘했어요. 예. 근데 그걸 잘 못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LG 뭐 이런 데가 되는 거고 삼성은 어찌됐든 그 세계 판 흐름 속에서 뒤치지 않게 앞서가니 뒤서가니 계속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월드베스트 넘버1의 그룹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이 도입을 해갖고 처음에는 별로 안 쓰다가 점점 확산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해 하다가 쇠퇴를 걷는데 맨 처음에 도입기의 제품이 딱 나오면 그때 힘자랑을 해요. 이게 본격적으로 판에 걸려서 사람들이 쓸까 안 쓸까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다 쓰게 되면 팍 올라가는 거고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는 쓰다가 그게 대중으로 확산 안 되면 이 제품 라이벌은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처음에 이게 제품은 얼리어답터가 이걸 쓴 다음에 이게 대중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쓸 때까지 힘겨루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확 퍼지면 확 올라가는 거고, 이런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막 싸우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아는 회사가 뭐가 있죠? 여기에 쓰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수소차. 지금 수소차는 어떤 분이에요? 수소차는 어디예요? 여기 좀 왔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소차는, 아니 전기차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돼버렸죠. 그런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얘기를 물어보면, 지금 전기차가 언제 대중화 될 것 같아요? 몇 년 뒤? 언제? 1년 사이에 다 될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기술력이 돼도 바로 뽑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쓰고는 있는데.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가 되면 그 휘발유차를 거의 못 쓰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2025년도에 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만 가동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규제 사항이 확 커져서 유럽은 그게 언제냐? 2025년도예요. 6년도. 6년 남았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그게 진주만 늦어. 서울은 지금 웬만한 백화점이나 아파트는 지금 그 전기 충전기가 거의 다 들어가는. 잠실에 그 롯데월드 가면 전기 충전기가 몇 개짜리냐면 128개가 꼽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그렇게 많을 줄 처음 몰랐다.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롯데월드에 가보면 거기에 다 꼽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전기차가 언제쯤 갈까요? 하면은 뭐 10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딴 데 가서 물어보면 2, 3년 내로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잘 아는 우리 김창원 교수님은 전기차 뽑으셨잖아요, 이번에. 예, 보조금 받고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들었다고. 보조금 들어가니까 또 싸게 먹히고 했고, 물고 다녔죠. 제가 작년 6월달에 새 차를 뽑았는데 고민했어요. 내가 가솔린차 뽑는 게 맞아, 전기차 뽑는 게 맞아 하다가 그냥 가솔린차 뽑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것 같네요 라고 문제 제기하는 회사가 나타났죠. 현대 수소차.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를 개발하는 회사가 일본의 도요타가 되게 열심히 해요. 일본의 도요타. 도요타 원래 이 수소차 개발이 언제부터냐면 저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어. 도요타도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그게 좀 주춤했었어요. 근데 도요타 혼자 팔을 못 만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는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호주.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를 열심히 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배터리 태양열로 호주 전하는 장치 하는 그런 것들은 막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여기쯤 와 있어, 여기쯤. 그럼 이게 확 치고 올라갈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 갑자기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서 판이 늘어나서 판이 달라지면 이게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따라서 모든 혁신을 일으키는 제품은 여기 와 있다가 지금도 수소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일부 몇몇 매니아들. 몇몇 있어요. 충전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대중으로 확산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수소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기차는 여기까지는 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판도인데, 그러면 수소차나 이런 데가 지금 현대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수익을 남기지 않아요. 그럼 전기차나 수소차나 어디쯤 내가 돈을 버린다? 성수기. 그럼 기업체로 따지면 여기에서는 소수 몇몇 그룹만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걸 하겠다는 업체가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체는 되게 많아요. 중국에도 되게 많고 엄청난 플레이어들이 다 여기 있어. 심지어는 테슬라는 뭐 하던 회사냐면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테슬라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전기자동차 만들다고 할 때 전통차 만드는 회사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스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지 있잖아요, 전지.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를 어떤 수준이냐면 거의 노트북이 들어가는 배터리 수준을 여러 개 붙이고 이런 거 초벌 제품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한 번 충전할 때 뭐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한 번 충전해서 뭐 100km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회사는 야 그거가 어떻게 말이 되는 스펙이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냈던 제품이 테슬라 제품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욕을 먹어서 냈지만 이 회사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회사인데 자동차 만들겠다고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죠. 대표적으로 후발주자로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고 망한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어느 회사죠? 자동차 회사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사? 삼성자동차. 후발주자로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르노에 매각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처럼 굳건하게 쌓이고 근데 그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100년의 전통을 자랑한다고요. 처음에 그 포드 자동차가 막 만들고 한 100년 전의 모습은 이제 마차다가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만들고 막 히트쳤단 말이에요. 쳤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자전거 포만큼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자동차 회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기업들이 크고 하다가 결국 빅3 제품들이 나오는데 지난 100년간의 역사는 뭐냐면 전 세계 엄청나게만 수천만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작아지고 M&A 되고 해서 지금 뭐 전통적인 자동차 숫자가 확 줄은 거예요, 사실. 계속 M&A하고. 왜냐하면 산업이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신규 자동차 업체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장인 거죠. 아니면 저 제3세계, 뭐 네팔, 인도 이런 데 그러니까 보호 정책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 중국처럼 외국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자기네들 제품 만든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 그런 제품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판이 다르니까 신생 테슬라 같은 회사가 막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랑 전기자동차는 다른 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더 보편적인 기술로 바뀌면 뭐냐면 이 전기자동차 회사들 중에 규모가 크고 이런 회사들이 막 M&A하고 하면서 빅 플레이어들이 남겠고 빅 플레이어들 남은 것들 중에 수많은 잡아먹고 해서 또 빅3, 빅5 이런 회사들이 남으면 그때부터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되더라도 계속 몸집을 키우고 경쟁자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 수명주의가 되게 의미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로 가서 축 빠져버리면 이제는 이 제품이 아예 안 쓰이거나 없어져 버리는 이런 판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차는 이제 더 이상 안 쓰잖아요. 마차를 쓰긴 쓰지. 그냥 뭐 관광지. 그러니까 마차 인더스트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산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산업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계속 이것이 어떤 트렌드로 도는지 봐야 되고 이거 사이클이 엄청나게 빠른 거가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자영업에 무슨 유행 트렌드 제품들 있잖아요. 뭐 회전 초밥. 근데 이 중에 오래 주구장창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는 절대 안 망한다는 게 있어요. 뭔지 맞출 수 있어요. 식당 중에 세 가지는 절대 안 망하는 게 있다. 왜냐면 트렌드가 안 바뀌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집도 들어가요. 뭐냐면 돈가스, 삼겹살, 중국집 이거는 한국산 트렌드상 절대 바뀌진 않는데 이 세 가지는 안 먹을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돈가스 안 먹을 가능성 0%에 가깝고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은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트렌드상 더 이상 돈가스는 안 먹어 이런 거 없고 삼겹살 없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면 트렌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제품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대왕 카스테라 뭐 이런, 물론 카스테라는 먹지만, 따라서 앞에 이거랑 이 그림을 섞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예. 돈을 언제 제일 잘 버냐? 요때. 혁신 제품이 나오죠. 혁신 제품 처음에 나올 때 이거는 소수만 써요. 관건이 뭐냐면 이 혁신 제품이 대중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대부분의 혁신 제품은 대중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망해요. 그냥 침체에 있던가 오랫동안 그냥 묵혀져 있던가. 대중화되면 이제 양산화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공정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서록 공정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 막 확산이 되면 제품 수명 주기로 성숙기에 들었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보고 수많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경쟁자가 엄청나게 나타난 시기가 제품 수명 주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혁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요 시기예요. 그럼 요쯤 되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사그라져요. 그러면 이제 독점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먹는 단계가 되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제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갔다가 그냥 제품을 안 쓰이고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사이클이 엄청 긴 기간도 있고 엄청 짧은 것도 있고 다 다르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R&D 사업을 하고 할 때 이 제품 R&D를 딱 들어갈 때 보면 이 제품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창수 대표님이 지금 스마트팜 쪽에 하잖아요. 네. 스마트팜은 어디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 이렇게 다 넘어갈 것 같다. 지금 교묘하게 그게 작동이 잘 된 게 뭐냐면 기후변화,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환경오염 뭐 이런 겹쳐갖고 노지에서 더 이상 못 키우겠다라는 것이 막 보편적 얘기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갑자기 노지에서 키우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기후가 너무 불확실성이 있어갖고 지금은 그냥 노지에서 키우면 너무 힘들다. 어쨌든 시설 재배해야겠다라는 게 보편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세먼지나 이것 때문에 친환경으로 못 키우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비닐하우스 안에 넣는 게 그나마 환경적으로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배는 어떻게 하면 좋지? 배도 시설을 합니다. 아, 시설. 근데 평지야 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요? 다른 쪽 수익을. 다른 수준. 예. 그런 거에 맞물려서 그다음에 점점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농지가 점점 또 줄어드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인력의 문제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거 있잖아요. 뭐 기계농이라든가 뭐 이렇게 항공으로 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니잖아요. 땅이 이렇게 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스마트팜이 보편적인 기술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지가 있어서 여기에 깊숙이 늘고 있고,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도 엄청난 R&D 펀드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겠다고 처음에는 한두 업체가 했을 때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그게 말이 되냐. 뭐 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해야 돼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이걸 하겠다는 업체들이 막 늘어났고, 더욱이나 이 업체들이 전에 딴 거 하던 회사인데 막 넘어온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회사는 항공기 부품 업체 하던 업체가 넘어온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야. 아, 엔진. 예. 엔진 부품. 죄송합니다. 아, 예. 그게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일 많이 뛰어드는 업체가 LED 업체가 제일 많이. LED 업체. LED 하던 업체는 쓰임도가 다양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 태양 대신 LED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LED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신호등 같은 데 들어가고,
쓰임 용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에 드는 LED 아니면 뭐 가로등에 드는 LED 뭐 이런 거 하던 업체가 이러면 스마트팜에 그 소위 말하는 전등으로 써야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올 수 있잖아요. 기계 붙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늘어나겠지. 더 많이 늘어나겠지. 이 업체들이, 스마트팜 업체들이. 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면서 어떤 일이 현상이 날 거냐? 규모를 키우고 R&D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합병하고 합병하면서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 숫자가 규모가 커지면서 작아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큰 기업화돼서. 그래서 이 스마트팜으로 들어가는 업체의 기본적인 과제는 본인이 R&D를 열심히 하고 양산을 잘하고 판매를 해갖고 규모를 늘려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빅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 대한 노하우들 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 갑자기 기업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수의 기업만 남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스마트팜 회사는 이런 걸 R&D를 막 개발해서 특허를 만들어서 이거를 일찌감기 큰 회사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형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기술 혁신과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이 언제 일어나냐면 처음에 이런 기존의 제품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와요. 예를 들면 전통 자동차가 나왔어요.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었잖아요. 초기에 전기차 나왔을 때 버전이 어떤 자동차였느냐? 한 번 충전하면 100km밖에 못 가. 근데 한 번 충전하는데 3시간 걸린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가격도 되게 비싸. 5천만 원, 6천만 원. 자,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데 그 차가 한 번 충전하는데 5시간, 3시간 걸리고 그리고 한 번 충전할 때 100km밖에 못 가. 그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얘를 경쟁자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별 신경 안 쓰겠죠. 하여 뭐 애들 장난감이나 보대 뭐 이러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초기에는 어떤 데 뭐냐면 이 동네 같은 데 예를 들면 뭐 제주도 왜 씁니까? 여기 환경보호 때문에. 경주 테두리 만들어 놓고 거기 환경 왜냐면 오염물질 나오면 안 되니까 환경 여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이렇게 한 5, 60km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차했을 때 충전하고 뭐 이 정도 용도예요. 한번 그냥 뭐 그러려니 보겠죠. 처음에 디스럽티브라는 말이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파괴적 기술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파괴적 기술은 기존의 메인 제품보다 품질이 성능이 엄청 떨어지지만 새로운 게 나와요. 초창기 전기자동차 같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이 진보가 되죠. 계속 많이 만들면 진보가 돼요. 첫 번째,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어디까지 나왔냐? 한 번 충전하면 300km, 400km 가는 것까지 나왔어. 그리고 충전 속도 빨라졌어. 무게도 가벼웠어. 그렇게 점점 바뀌고. 그 다음에 전에 문제였던 충전소도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면은 핵심 얼리 어댑터만 썼는데 이제 지금쯤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고민하는 거죠. 전기차계 유지비도 덜 드는데 이걸 살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플러그를 꼽을 수 있는 인프라도 많고 하니까 진짜 서울 사람들은 전기자동차를 진짜 많이 사기 시작했죠. 지금 사야지 훨씬 좋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사야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도 있지만 지금은 전기 충전하는 게 항상 내가 될 차를 넣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이 확산돼서 성장에 이르면 이제 충전하려면 줄을 너무 많이 이제 기다려야 될 몰터이니 사실 지금 사면 훨씬 더 많이 그걸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경쟁자로 안 봤다가 지금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확실하게 경쟁자로 받고 그러다 시간이 지날 때
전통적인 차가 무너지고 확 판도가 바뀔 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들은 되게 미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GM 회사는 군산 공장을 폐쇄했잖아요. 근데 군산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차로 못 팔겠다라는 게 답이고, GM이라는 회사는 지금 판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 공유 자동차 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동차를 안 팔고 자동차를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판을 바꾸고 있어요. 그나마 전통적인 가솔린차 계속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면 롤스로이스 이런 회사들. 아주 비싼 차 있잖아요. 몇 억대. 이거는 장인 정신이 들어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 수요층은 꽤 오래된 시간 거쳐서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자동차 산업이 먼저 전기자동차로 확 넘어가 버리고 아주 고가 브랜드의 차만 늦게까지 있다가 결국 전기자동차로 체인지 될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측이고, 어쩌면 영원히 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롤스로이스는 또 좋은 차가 뭐가 있지? 롤스로이스 말고. 그런 것들. 페라리. 뭐 이런 차들은 꽤 오랫동안 가솔린차 형태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 바뀌는데, 모든 산업 자체가 이렇게 모델 체인지가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버전의 초기 버전이 나오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니아층으로 형성하고 있다가 판이 커지면 기존의 산업들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판도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산업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이거는 책에도 나온 유명한 케이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산업 같은 경우도, 하드디스크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큰 드라이브 쓰다가 플로피 디스크 쓰다가 막 바뀌었는데 이게 쭉쭉쭉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판도로 형태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디지털 카메라, 아니 그 전에 그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체인지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9년, 2020년도에 그런 모델 체인지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업에도 큰 변신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통업을 제일 크게 잡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월마트였는데 드디어 이제 아마존이 월마트를 흔들어 버려 갖고 이제는 월마트가 아마존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 쿠팡, 뭐 인터파크, 뭐 수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마트인데 여기 지금 아주 빅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아마존은 못 들어가 있는데 지금 쿠팡 뭐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도 막 투자에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들을 막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에 이 유통업계의 판도도 순간적으로 휙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변화의 위기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R&D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R&D 개발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서 인력 받아다가 그냥 우리 인력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이게 폐쇄적 혁신이죠. 근데 최근 트렌드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 개방형 혁신 하자는 거예요. 우리 제품 나와 있으면 이 제품을 그냥 우리 걸로 다, 우리 연구 인력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부 기술 사오고, 아니 외부에서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우리 R&D 할 때 수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주워잡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요 기술을 만들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걸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이 팀 저 팀에서 만드는 것을 사다가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개방의 혁신이죠. 근데 특별히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삼성이나 애플이 미리미리 가서 이런 특허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가, 서로 미리 상대방의 이런 진입장벽을 치기 위해서 미리미리 제품들을 만들고 미리미리 혁신적인 특허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R&D를 만들어 놓던 걸 가지고 딴 데도 팔아먹기도 하고, 뭐 딴 데서 또 쓰기도 하게끔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R&D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당장 우리가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혁신적인 제품 R&D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허경화 대표님이나 이계현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R&D 사업 하셔도 된다. 제품에 대한 스펙들이 잘 규정되어 있으면.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품과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걸 못한다 이거죠, 아직까지. 교육 비즈니스와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가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부분에 R&D가 필요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구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라는 것은 기술 개발 연구가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들, 아까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워크숍을 해볼 텐데 워크숍 하기 전에 또 잠깐 좀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제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